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문서 196페이지 한번 볼까요? 196페이지. 자, 맨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먼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요. 자, 1번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그리고 맨 밑에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자, 1번하고 2번은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자, 임의적. 저 임의적이라고 썼는데요. 재량적, 임의적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얼마든지 다음의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다시 위로 가셔갖고요. 그 1번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한번 볼까요? 박스에 보면 1번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대표적으로 취락지구 같은 거. 용도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대요. 우리 취락지구라는 거 배웠네요. 취락이라는 말이 마을이라고 그랬죠.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였고 사는 마을. 그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마을의 취락지구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 취락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그 취락지구를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용도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번 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개발. 3번의 정비구역은 구도시 재개발. 4번의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좀 전에 우리 봤네요. 요것도 신도시라고 그랬죠. 판교 택지개발지구 이런 신도시개발. 5번의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고요. 주택 건설할 대지를 집단적으로 조사. 이거 아파트 단지. 그리고 6번의 산업단지는 공단 개발하는 거죠. 공장 밀집지역 같은데 공업지역을 개발.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관광지 개발. 그럼 2번부터 7번까지 쫙 묶어갖고 다 뭐 할 곳이냐. 개발할 곳. 이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개발할 곳이 한마디로 개발 예정지라고 그래요. 개발 예정지. 이런 개발 예정지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8번 하나 더 볼까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 개, 도, 시 얘들 다 용도구역이죠. 또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이나 공원 같은 거는 개발 못해요. 근데 거기서 해제, 풀어준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어주면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 지으면서 난개발이 초래가 될 거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곳, 해제되는 곳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지역이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의 보장, 개발 못하는 곳인데 녹지를 주상공업적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그냥 냅두면 좋다고 건물부터 때려주면서 그대로 난개발. 그래서 그 8번은 한마디로 개발할 수 없는 곳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제해 주거나 변경하는데 그냥 냅두니까 난개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예정지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 이런 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어디다가 지정하는 거냐? 쭉 내려오셔갖고 11번, 그게 결론이죠. 도시지역에서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필요한 것. 아니 도시지역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은 나중에 우리 공법 좀 배운 다음에 그때 가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볼까요? 3번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도시는 함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개만. 그래서 또 하나는 1번 지정하려는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그 요건들 쫙 나오는데 그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 개발진흥지구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럼 개발진흥지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서는 딱 요 두 개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 안이든 밖이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1차적인 목적. 지구 단위 계획. 요거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1번하고 2번을 포함한 2개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할 사항, 그 박스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2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논점이죠.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기출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2개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거 그냥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 1번에 건물의 용도 제한, 그거를 건축 제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 1번을 우리 싹 묶어갖고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반설. 이것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 2개는 지구 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돼요. 특히 기반설은 왜요?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건물부터 때려 짓는 게 아니고 뭐부터? 기반설부터 먼저 싹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반설. 그리고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행위 제한도 반드시 포함하는데 행위 제한은 완화한다 그래. 완화. 우리 개발하려면 규제를 세게 강화시켜버리면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죠.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법률 적용의 완화 이렇게 써 있죠. 그게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행위 제한 등을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2개 행위 제한하고 기반설 이 2개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해갖고 수립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박스에 보시면은 그 5번 같은 거. 5번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건물의 배치 같은 거. 어디다가 어떤 건물 건축할 거냐. 건물의 배치 기준. 이런 건축에 관한 것들도 다 포함해갖고 상세하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축에 관한 사항까지 다 포함해갖고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은 행위 제한하고 기반설 이 2개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 제한 내용들 잘 안 배웠는데 그거 완화해 주는 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볼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 이제 요 내용 반드시 포함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그러면 효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면은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합니다. 무조건이요. 그래서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 필요 없고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건물부터 때려져 갖고 발생하는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요 동네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수립했다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요 일대는 단독주택 용지로 정해놨어요. 근데 제가 요 땅, 딱 코너 땅 제일 좋은 거, 요거 딱 분양받아갖고 여기다가 슈퍼마켓 건축하고 싶어요. 슈퍼마켓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조건 뭐 줘야 되냐? 단독주택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는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정해준 대로만 건축하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건축 제한하고요. 대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할 때는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이런 행위 제한 등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죠. 철저한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하는 대신 계획에 맞을 때는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관할 구역의 일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간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 구역의 전부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공관리계획, 그 일부를 뭐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럼 관할구역의 일부 무슨 동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한다 그랬죠. 자, 도시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개발할 것 또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도시에서는 보존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못한다 그랬어요. 비도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 딱 2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줘야죠.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행위 제한하고 기반설 이 두 개는 반드시 포함하면서 토지 플러스 건축에 관해서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이제 효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해준 대로만 건축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해서 이런 관할구역의 일부에 난개발을 방지해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해나간다. 개발을 도모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지구 단위 계획 파트도 우리가 이제 큰 틀, 이런 기본 개념들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이제 선계획 파트 싹 다 한번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개발 체계가 남았죠. 후개발 체계. 그래서 후개발 체계로서 자 200페이지에 5장 개발행위 허가제. 자, 이게 우리 국토의 후개발 체계라고 그래요. 개발 체계.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이름대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미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하려면 먼저 허가부터 받고 해라. 허가 못 받으면 개발 못한다. 그죠? 그래서 국토가 실질적으로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게 한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부터 받으래요. 그런데 이 난개발의 우려가 없이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가 있죠. 그럼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를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개발할 때 이때는 일체 개발행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었네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우리 대표적으로 시설사업 좀 전에 국토법에서 규정한다고 그랬죠. 시설사업 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작성해서 인가받고 다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거니까 이런 난개발될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럼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권자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는 거냐? 허가권자가 주인공이에요.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제도들은 다 권한자가 누가 되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다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 및 허가 대상. 자, 이것도 별표 3개.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얘는 우리 국토법에서 공부하는데요. 국토법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공법에서 다 허가 대상 하면은 6개가 그냥 베이스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역시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럼 우리 별표 3개 치는 거는 공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그랬죠. 꼭 우리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자 핵심. 이런 것들은 맨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다 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그래서 6가지 별표 3개 치는 게 여태까지 한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대상 먼저 건물 건축. 건물을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으래요. 왜요? 건물 건축하는 게 난개발인지 아닌지 허가부터 받고 해라. 대표적으로 건물 건축하는데 주변에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기반설, 도로, 뭐 상하수도, 전기, 가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게 뭐라고요? 난개발.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데 주변에 기반설이 충분한지 또 건물이 주변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경치를 파괴하고 그런 건 아닌지 이 건물 건축하는 게 난개발인지 아닌지 먼저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이 공작물 설치할 때도 난개발인지 아닌지 다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럼 우리 공작물, 건물이 아닌 공작물 뭐 있을까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건물하고 다를 바 없는 큰 것들 있죠. 대표적으로 산에 송전탑 같은 거 있죠. 송전탑. 또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광고판, 광고탑 크게 있죠. 광고판. 그리고 뭐 담장이 됐든 옹벽이 됐든 뭐 다리가 됐든 이런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난개발인지 아닌지 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다 개발행위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고 그래요. 형질 변경. 그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과 성질을 변경하는 것, 성질 변경.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형상 변경,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 모양이죠, 모양. 그래서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상 변경이라고 하고요. 이 형상 변경행위가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그래요. 절토는 끈을 쩔자, 땅을 깎아내는 거죠. 성토는 이를 성자,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토하고 성토하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경사지가 있다 그래요. 경사지 여기다가 건물 그대로 지을 수 있는데 이러면은 건물 위아래 더 높이가 달라져 갖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사가 져 있는 땅은 건물 짓기 위한 대지로 조성부터 하게 돼요. 대지. 평평한 대지로 조성. 그럼 여기에 이제 지표면이다라고 할 때 요 위에 올라온 부분, 요 산 중턱 요 잘라내는 거예요. 포크레인 갖고 여기 흙 싹 파내 가지고 여기 땅을 잘라냅니다. 포크레인 갖고 흙 싹 파내갖고 흙을 딱 파내갖고 잘랐다. 그래서 이걸 끈을 쩔자 써갖고 우리가 좀 유식하게 절토한다 그래요. 절토. 끈을 쩔자 써갖고 산 중턱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절토하면서 파낸 흙을 여기다 갖다 쏟아부었고 여기는 메꿔갖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니까 요거를 성토한다 그래요. 그래서 절토나 성토를 통해서 경사지를 평지로. 그럼 보니까 집안이 그냥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그러면 평평하게 집안을 다지는 거죠. 이 땅을 고른다 그래요. 이거를 정지한다 그래요. 정지. 그래서 정지공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지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주위에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보면 이렇게 딱 아스팔트 쏟아놓고 큰 롤러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고르는 거죠. 평평하게 고른다. 그래서 그거를 정지공사, 다진다 그래요. 땅을 다진다, 정지. 그리고 도로 같은 거는 여기다가 아스팔트 포장해갖고 도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 토지의 모양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쌓아 묶어갖고 형상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양을 바꾼다. 그 다음에 성질 변경하는 게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 그래서 자,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자,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 무슨 호, 무슨 만 이렇게 부르죠. 우리 경포 이런 것들. 그럼 요 입구에다가 방파제를 또 크게 설치해갖고 딱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바닷물 싹 퍼내고 담수화 조치해서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바다를 메꿔갖고 만든 땅, 이거를 옛날에는 간척지라고 그랬죠. 간척지.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매립지라고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했다. 그래서 매립지. 그럼 바다 밑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다 밑에 땅이 있어요. 그거 안 보인다고 또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막 대륙붕 쫙 해갖고 땅이 있는데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이거를 매립해갖고 농지로 바꾸면 농사 지을 수 있고 택지로 바꾸면 건물 지을 수 있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꾼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이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행위로서 성질 변경.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 땅에다 손대는 거예요. 다 개발하기 위해서 땅에다 손대는 거. 이런 것들 다 허가부터 받고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흙, 돌, 자갈, 바위, 모래 이런 토속 채취하는 것도 다 허가 받아야 돼요. 우리 토속 채취 건물 짓는 공사 현장에 쓰기 위해서 산 하나를 깎아내는 거야. 막 다이나마이트 폭파시켜갖고 그냥 산에 있는 토속을 싹 채취. 무분별한 토속 채취, 멀쩡한 멀쩡하게 있던 앞산 막 없어지고 그래요. 이 난개발의 주범. 특히 우리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모래가 많이 필요하죠. 그 모래 같은 거 어디서 다 갖고 오는 걸까요? 바닷가의 모래 그거는 쓰면 안 돼요. 그 소금기 있어갖고 철근 콘크리트 다 부식돼갖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강바닥 긁어가지고 토속 채취하는 거예요. 이 모래 채취하는데 강바닥을 또 긁는다. 등이 너무 간지러워갖고 집사람한테 등 좀 긁어줘. 그러니까 손톱을 쫙 세워갖고
쫙쫙 그냥 긁어대듯이 강바닥을 쫙쫙 긁어대면은 수중 생태계 다 파괴. 이게 난개발의 주범인 거예요. 그래서 토속 채취하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토속 채취. 그리고 5번에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라고 할 때는 다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해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고 해요. 대지.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땅은 토지, 국토법 적용.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그거는 건축법 적용. 그래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한다는 게 나눈다 그죠? 잘게 나누는 건데 이 토지 분할할 때도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고 3가지 경우에만 허가 받습니다. 자, 중에서 뭐 건축법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으니까 첫 번째 것만 볼까요? 자,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 그럼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다 아니다? 도시 지역이라고 그랬죠. 다만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는 개발 못 하고 녹지를 보존할 곳이죠. 그다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묶어 갖고 우리가 비도시. 그래서 녹지나 비도시 또는 앞글자 따갖고 녹관농자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그럼 녹지나 비도시 얘들 다 무슨 지역이냐?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에요. 이 보전할 것.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를 분할하는 것부터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우리 저 시골 같은데 산 하나가 한 필지 넓어요. 뭐 산지라든지 농지 뭐 몇천 평 되죠. 이 넓은 땅이 있다. 그럼 산 1번지 뭐 몇천 평 됩니다. 이런 넓은 땅에다가 건물도 짓고 개발하려면 일단 일정한 크기로 토지를 나누는 것부터 하는 거죠. 나누는 것부터. 그래서 이런 토지를 분할해 갖고 대지를 조성해서 각각 건물도 짓고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넓은 토지를 분할하는 게 개발의 시작인 거예요. 개발의 시작. 그런데 이 지역들 녹지나 비도시는 개발할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냐? 보존할 곳. 그래서 보존 목적의 용도 지역은 이런 개발의 시작이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 이거부터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에서는 토지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다. 일단 요거 하나만 보고요. 그 다음 6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쌓아두는 것을 두 글자로 적치한다 그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 쌓아두는데요. 하루 이틀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계속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재정년에 14일 쌓아둔다 해서 틀리게. 14일 쌓아두고 그런 거는 허가 안 받아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자, 용도 지역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 역시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은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면 안 돼요. 그래서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지 마라. 허가 받고 쌓아둬라. 그래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 이런 데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물건 쌓아둘 때 허가받는 용도지역에서 뭐가 또 빠지는 거냐? 농림지역은 또 빠집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곳이죠. 그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게 비일비재예요. 요새 추수 다 끝나가지고 저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논바닥에 추수 끝난 다음에 볏짚들 이렇게 묶어갖고 큼직큼직하게 이게 말아놓은 거.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소 염을 주고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건초더미. 그 사일로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건초더미 같은 것들 이렇게 테이핑해갖고 논바닥 굴러다니는 거 쌓아두는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난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농사에 수반해서 물건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에서는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자, 우리 토지를 분할할 때는 녹지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농림지역에서도 토지 분할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농림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두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게 25회 때 정답. 그래서 농림지역은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용도지역, 특히 비도시에서.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6개입니다. 이 6가지 행위는 그냥 하도록 냅두면은 그냥 다 난개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 말은 허가 받기 전까지는 이 6가지 행위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못한다. 못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 우리 국토법 56조 1항에 따라서 이 6개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금지한다. 그래. 금지. 어디서 못하게요? 금지하는 어디서?
한국 어딘지 아시죠? 한국,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국토법이죠. 국토법. 전국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6개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국토의 일반 금지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6개는 허가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볼 도시개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다 우리나라죠. 한국. 6개는 똑같이 다 허가 대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6개는 못합니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다. 다 금지되는 행위. 그런데 자, 이런 금지 행위라도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거는 없죠. 그래서 예외, 이 허가 대상 행위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외 CF 해갖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 예외적 허용 행위라고 그래요. 첫 번째 재해복구나 재난수불에서 응급조치합니다. 응급조치. 자, 이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응급조치, 응급이라는 게 긴급한 거죠. 우리 이제 긴급하게 응급조치 같은 거, 도로 같은 데 보면 응급차 같은 거 다닐 때 보면은 사람들 도로 바깥으로 다 차들 이렇게 밀어줘 갖고 가운데 길이 쫙 뚫리는 거죠. 그냥 모세의 기적같이 우리나라 하여튼 의식 엄청나요. 시민의식. 완전 선진국 뺨치는 거죠. 그래서 응급차 지나갈 때 싹 길 비켜주듯이 재해복구나 재난수불에 한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다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죠. 태풍 와갖고 홍수 나갖고 다리가 떠내려갔다. 주택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숙소 같은 거 이런 거 마련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응급조치 같은 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긴급함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허가부터 받고 해라. 허가 받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불에 한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예외를 줍니다. 다만 얘는 긴급함 때문에 허가 예외로 빼줬죠. 그래서 응급조치는 했으면 사후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주도록 해요. 신고. 그래서 1개월 내 신고는 따로 해줘라. 응급조치 했습니다. 신고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이 경미한 행위들도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행위. 그래서 이 경미한 거,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에 이제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다. 또 화분 가게에 가서 비싼 화분 또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화분에다 쓸 흙.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약수터 같은 거 뒷산 가면서 그 화분에 쓸 흙을 뒷산에서 삽으로 좀 퍼왔어요. 그 화분에 쓸 흙을 퍼왔다. 자, 그거 토속 채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토속 채취도 아니다. 흙을 퍼왔으니까 토속 채취죠. 토속 채취인데 화분에 쓸 흙 좀 퍼왔다고 막 뒷산 난개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냐? 이게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속 채취가 아니다가 아니요. 토속 채취인데 뭐니까? 경미한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산에서 흙 몇 킬로를 퍼왔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것들은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 했어도 다 여태까지 무슨 행위였냐? 경미한 거. 경미한 거라서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우리 이제 김장해갖고 김장떡 묵혀서 땅 판다. 그런 것들 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경미한 것들. 그래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이 경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기 한 거. 이게 생업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생업을 위한 거. 농사 짓기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죠.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인 공작물이에요. 비닐하우스, 농사 짓기 한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농사 짓기에서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객토하고 개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농사 짓기에서 하는 것은 허가 없이. 또 농사 짓기에서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두는 것도 허가 없이. 그래서 농사는 다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응급조치만큼은 긴급함 때문에 허가 예외로 빼줬죠.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허가 대상 예외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가장 기본이 이거죠. 일단 허가 받아야 되는지 필요 없는지 허가 대상 예외 이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0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페이지. 자,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일단 1절 바로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 밑줄.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일체 허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럼 틀려요.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일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6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자, 1번 건물의 건축, 밑에 2번 공작물의 설치,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우리 형질 변경하면은 크게 2가지라고 그랬죠. 형상 변경, 성질 변경. 형상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성질 변경, 공유 수면, 매립. 그래서 그냥 형질 변경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풀어서 공유 수면 매립 행위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다. 맞아요. 공유 수면 매립 행위가 무슨 행위다? 형질 변경. 그래서 형질 변경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풀어서 주는 거니까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 4번에 토속 채취. 자, 토속 채취. 또 5번 토지의 분할. 근데 여기서 토지라고 할 때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대지는 건축법. 그래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는데요. 자, 토지 분할은 3가지 경우만 허가받아요. 그중에서 동그라미 1번. 자, 그것만 볼까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자민증. 그래서 녹관 농자.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뭐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인가나 허가 없이 그냥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하고 비도시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왜요?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은 개발의 시작이 되는 넓은 땅을 분할하는 거. 토지를 쪼갠다 그러죠. 이것도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6번 쭉 내려가셔갖고 6번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자, 여기서는 농림지역은 빠져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좀 옆으로 가서 물건 1개월 동안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항상 물건은 1개월 이상 적치할 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6가지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즉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한다. 금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6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 밑에 보면은 개발행위 신고사항.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비란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1개월 내 신고는 해라. 1개월 내 신고는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그러죠. 그리고 다시 위로 가볼까요? 다시 위에 표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 옆에 허용사항 해갖고 그 예외를 또 거기다 같이 써놨으니까 그럼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용행위 경미한 거라고 그랬죠. 이 경미한 거의 대표적인 게 농사 짓는 거다. 그래서 그 허용사항 해갖고 2번 공작물의 설치 옆에 볼까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거기까지만 딱 봐요. 거기까지.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농사짓기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3번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1번 경작을 위한 경우. 경작. 경작이라는 게 농사죠. 농사짓기에서 객토, 개간 이런 농사짓기에서 형질 변경하는 것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농사 짓는 거. 이런 농사와 관련해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예외.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아니면 이 6가지는 허가 받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허가받는 절차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외적 허용행위가 아니면 6가지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허가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합니다.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할 때는 말로 허가 신청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신청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 그리고 신청서에는 제가 개발행위 하는데 난개발이 안 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다 첨부해갖고 허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계획서의 내용을 보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자, 이게 이하 허가 절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갔고요. 자, 어려운 이제 그냥 앞글자만 써놨어요. 기반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우리 교재는 환경, 위기 이렇게 순서를 살짝 바꿔놨는데요. 뭐 똑같아요. 그래서 기위, 환경, 환경, 위기. 그래서 이 네 가지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허가 신청합니다. 그럼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권자, 우리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줘야 돼요. 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도록 하고요. 15일, 그래서 처분 기간은 15일입니다. 자, 허가를 내줘요. 허가 처분할 때,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내용을, 그리고 안타깝지만 불허가 처분해. 불허가 할 때는 불허가 처분하는 사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서 알려줍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허가 신청할 때도 신청서, 서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도 서면으로. 그래서 다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행위. 그래서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알린다. 구두라는 게 뭐예요? 구두, 이거 신발 구두가 아니고 말로 알려준다. 그러면 틀립니다.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서면으로 하는 공법은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 구분해갖고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법률행위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죠. 왜요? 민법의 대원칙 사적 자치. 사적 자치라고 그러죠.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할지는 다 자유, 사적 자치. 그래서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대원칙이니까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도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외, 뭐 유언 같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 예외가 아니면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에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니죠. 공익, 국토가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은 공익을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방식도 다 요식입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서면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구두로 알린다 그러면 틀려요. 다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인데요. 그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데 지 맘대로 이거 허가 신청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얼굴 보고 이쁘면 허가, 못생기면 불허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허가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허가의 기준. 그리고 기준에 적합한 허가 신청일 때만 허가권자는 허가 내줍니다.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지 맘대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법령에 딱 규정하고 이 기준에 맞을 때는 허가 내줍니다. 우리한테 다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를 국민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라고 그래요. 예측 가능성 보장. 그래서 허가 기준 5가지에 다 적합할 때 허가 내줍니다. 그러면 이 허가의 기준, 이거 한마디로 뭐 따지는 거냐? 허가 신청한 행위가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5가지 기준에 비춰갖고 심사. 그래서 이 기준에 딱 맞으면 난개발이 아니니까 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불허가 처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크게 이제 5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개발행위라는데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이 규모. 이 용도 지역별로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이 있고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 있죠. 이런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행위하는 규모가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가 적합. 그 다음에 2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좀 전까지 배웠던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들 공부했죠.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계획에 맞게 개발하는지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또 나왔네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자, 3가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공익 사업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공익 사업. 그래서 이런 공익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준다. 그래서 공익 사업인 도시군 계획 사업을 우선시키는 건데요. 자, 그런데 허가 신청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권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허가권자가 무슨 다 전지전능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경관, 경치를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환경의 적합. 그리고 기반 시설이 적합. 그래서 얘가 5번으로 딱 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반설은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졌다. 그게 뭐예요? 난개발.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만큼, 즉 개발행위 하는 만큼 주변의 기반설이 적합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허가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키워드 보면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이 5가지가 다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5개니까 작년 그냥 우리 시험에 한 문제죠.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 중에서 4개 주고 자금 조달 계획이 적합할 것. 자금, 돈. 이 자금, 돈은 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 적합. 이게 정답. 돈은 없어도 아이템이 좋으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에서 돈 빌려와갖고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는 허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5가지가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의 기준 한번 제목 정도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